노래를 어떻게 알아? 새벽 1시 대형 그룹 지하 주차장. 신입 운전수가 차를 닦으며 흥얼거렸습니다. 파란 달 뜨거든. 엄마 생각하렴. 윤혜린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28년 전 보육원 문 앞에서 3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불러줬던 자장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노래를 저 남자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이 운전수는 납치범이 됩니다. 윤혜린 회장, 신입 운전수에게 납치. 자장가를 아는 운전수는 정말 납치범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장이 알아보지 못한 누군가였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윤혜린 회장은 방금 끝난 계약회의에서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오늘도 큰 건을 성사시켰죠. 수백억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상대편 임원들은 마지막까지 조건을 따지며 버텼지만 결국 혜린의 차갑고 정확한 협상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혜린 회장의 얼굴에는 피로만 가득했어요. 성공이 주는 기쁨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감정이었으니까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이제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혜린은 경호팀에게 짧게 말하고는 전용 차량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시간, 늘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57년을 살아오면서 특히 지난 30년은 이렇게 감정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삶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전용차 옆에 누군가 서 있었던 거예요. 신입 운전수였습니다. 서준호라는 이름의 일주일 전에 새로 들어온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혜리는 그의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거든요. 준호는 혼자서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말이에요. 회사 규정상 운전수들은 퇴근 전에 차량을 점검하고 청소를 마쳐야 했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것도 이어폰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부드러운 천으로 차체를 닦고 있었죠. 정성스럽게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대하듯이요. 혜리는 별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오늘따라 허리도 아팠고 머리도 지끈거렸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혜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준호의 입에서 나지막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파란 달 뜨거든. 엄마 생각하렴. 그 목소리는 정말 작았습니다.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죠. 혼자 흥얼거리는 정도였어요.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를 닦으며 무심코 흘러나온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차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을 그대로 멈춘 채 얼어붙었어요.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파란 달이라는 가사. 그건 혜린이 30년 전 갓난아기를 재우며 직접 만들어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아무 노래책에도 없는 그 누구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노래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멜로디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아기에게 불러주었던 바로 그 노래였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장가였습니다. 혜린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어요. 30년 동안 꽁꽁 얼려놓았던 무언가가 갑자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웠죠. 지금 누가 저 노래 불렀어? 혜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어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죠. 옆에 서 있던 경호원이 깜짝 놀라 준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신입 운전수입니다, 회장님. 준호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혜린 회장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죠.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준호는 황급히 걸레를 내려놓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습관처럼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눈빛은 맑았고 얼굴에는 공포와 미안함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혜리는 그를 계속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억지로 주먹을 쥐어 떨림을 숨겼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회장님?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혜린이 너무 오래 멈춰 있었거든요. 차 문 열어. 혜린은 겨우 그 말을 내뱉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지만 평소처럼 출발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기만 했죠.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준호는 아직 운전석에 앉지 못하고 차 밖에 서 있었어요. 무슨 지시가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한 표정이었죠. 혜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경호원이 창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됐어. 신경 꺼. 혜린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 순간 혜린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1998년 겨울밤이었어요. 눈이 내리던 추운 밤이었죠. 낡은 보육원 문 앞에 젊은 혜린이 서 있었습니다. 30살의 혜린은 3살배기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추워서 울었죠. 혜린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파란 달 뜨거든. 엄마 생각하렴. 엄마가 꼭 다시 올게. 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어요. 직접 만든 노래였습니다. 파란 달은 희망을 의미했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지어낸 가사였어요. 보육원 직원이 아기를 받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오실 거죠? 꼭 데리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꼭 올게요. 꼭요. 하지만 혜린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킬 수가 없었어요. 3년 뒤 돈을 모아 찾아갔을 때는 보육원이 폐쇄되어 있었죠. 아이의 기록도 흔적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없이 찾았어요. 돈을 쓰고 사람을 동원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착각이야. 내가 미쳤나 보지. 혜린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파란 달이라는 가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밖에 없었으니까요. 차는 한참 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혜린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준호는 여전히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호실장 불러.
네, 지금 말입니까? 지금 당장. 경호원이 급히 무전을 넣었어요. 잠시 후 정도식 경호본부장이 차 옆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혜린의 최측근이었어요. 10년 넘게 그녀를 보좌해온 사람이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혜린은 차창을 내리지도 않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 운전수, 신원 다시 제대로. 신입 운전수 말씀이십니까? 무슨, 묻지 말고 해. 당장,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자랐는지, 부모가 누군지, 모든 걸 다 파내. 정도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함께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혜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이제 차에서 멀어져 운전수 대기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뒷모습이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혜리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자장가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파란 달이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사였으니까요.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자신과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품에 안았던 그 아기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준호는 운전수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이 자신을 노려보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았지만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야, 서준호. 대기실 문을 열자마자 선배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너 오늘 회장님 앞에서 노래 불렀다며? 미쳤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습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습관적으로 노래를 불러? 선배 기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회장님은 감정 표현 자체를 싫어하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특히 노래 같은 거. 조심해. 한번 찍히면 끝이야. 준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저 긴장을 풀려고 무심코 흥얼거린 것뿐이었는데요. 선배 기사가 나가고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습니다.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5살쯤이었을 거예요. 보육시설의 낡은 침대에 누워있던 밤이었죠. 밤마다 준호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따뜻한 느낌과 희미하게 들리던 노랫소리만 있었어요. 파란 달 뜨거든. 엄마 생각하렴. 그 노래를 떠올리면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준호는 보육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 보육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사정이 있으시대. 준호야, 무슨 사정이요?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보육사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도 혼자 울다가 잠들었어요. 그 뒤로 시설을 나와 위탁 가정을 전전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친절했고 어떤 집에서는 차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집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준호는 엄마를 찾는 걸 포기했어요. 이제는 기억도 희미했고 찾는다 해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그 자장가만은 계속 기억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흥얼거렸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노래 부르면 안 되겠네. 회장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계속 부를 수는 없었어요. 이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회사 경호본부 사무실에서는 정도식 본부장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준호의 인사 파일이 떠 있었어요. 정도식은 꼼꼼하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준호 30세 1995년생 보육시설 출신 위탁 가정 여러 곳 부모 신혼 미상 정도식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천연덕스럽게 접근했군.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신입 운전수 서준호, 회장 개인 영역 침범 가능성 있음. 추가 감시 필요. 정도식은 파일을 닫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신원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한 건 분명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신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회장 곁을 지켰지만 정도식은 늘 2인자였어요.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진짜 권력은 회장의 손에만 있었습니다. 만약 회장이 흔들린다면 정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최고층에 있는 회장 집무실. 해리는 혼자 서류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비서들을 모두 돌려보낸 후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기록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낡은 서류들이었죠.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잉크도 번져 있었어요. 해리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읽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남아 한 명 입소. 생년월일 1995년생. 모친 성명 윤혜린. 그때 아이는 겨우 3살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던 나이였죠. 해리는 3년 동안 아이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뒤로는 몇 년간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보낸 아이의 성장 기록이었죠. 하지만 2001년부터는 기록이 끊겼습니다. 서류 귀퉁이에 해린의 필기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어요. 2001년 7월 기록 소실. 추적 불가. 해린은 그 메모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했어요. 3년 만에 돈을 모아 다시 찾아갔을 때 보육원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화재로 건물이 불타 기록도 모두 없어졌다고 했죠. 분명 찾으러 갔었어. 없었어. 아이는. 해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누군가에게 변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사람을 고용해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해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보자기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아기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연한 하늘색 손수건이었죠. 귀퉁이에는 작은 곰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리는 그 손수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울지 않았던 것처럼요. 파란 달 뜨거든. 해린의 입에서 나지막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어요. 그리고 손수건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해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많았어요. 그 운전수가 우연히 비슷한 노래를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만약 그 운전수가 정말,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해리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27년이 지났어요. 3살 아기는 이제 30살 어른이 되었을 겁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 운전수가 떠오르는 걸까요? 해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은 위험해. 차라리 적이 낫지. 그녀는 냉정하게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믿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으니까요. 해리는 서류들을 정리해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집무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멜로디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파란 달 뜨거든. 엄마 생각하렴. 다음 날 아침 해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새 그 자장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 보육원 문 앞이 떠올랐죠. 회장님, 경호 본부장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정도식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신원조사 결과입니다. 정도식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해리는 서류를 펼쳐보지 않고 정도식을 바라봤어요. 말로 해. 신입 운전수 서준호, 1995년생으로 보육시설 출신입니다. 부모 신원은 미상이고요. 해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도식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신입 운전수치고는 회장님 동선 파악이 너무 빠릅니다. 정도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약 복용 시간, 회의 패턴, 심지어 회장님이 선호하시는 차량 온도까지 다 숙지하고 있더군요. 일주일 만의 말입니다. 해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운전수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게 일인데. 하지만 회장님, 정도식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사생활을 노린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보육시설 출신이라는 점도 신경 쓰이고요. 해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정도식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증거 있어? 해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직감입니다만 회장님. 정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10년 넘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봐. 보고는 나한테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도식은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회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정도식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흔들리면 기회가 오는 법이지. 10년 동안 2인자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언제나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회장이 무너진다면 그 자리는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죠. 정도식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나야. 그 건 진행해. 전화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거 들키면. 들키지 않아. 성분만 비슷하면 돼.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정도식은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회장 전용차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 곳곳을 살피며 청소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운전수의 일이었으니까요. 조수석 서랍을 열었을 때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약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늘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약이었죠. 준호는 매일 그 약을 확인하고 챙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약 이름이 지난주랑 달라. 준호는 약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지난주까지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 보는 약 이름이었습니다. 처방이 바뀐 건가?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봐야 할까요? 아니면 경호팀에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장가 때문에 혼났던 일이요. 자칫 잘못하면 또 찍힐 수도 있었어요. 괜한 걱정인가?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자기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약 이름이 복잡해서 헷갈린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뭔가 찝찝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에 관한 일인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사진이나 찍어둘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약 봉투를 찍어두면 나중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카메라를 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요. 정도식이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준호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주었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서 휴대전화? 규정 위반인 거 알지? 죄송합니다. 시간 확인하려고. 정도식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조심해. 두 번째는 없어. 네, 알겠습니다. 정도식이 떠나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사진은 못 찍겠네. 준호는 약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괜찮겠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찝찝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약 봉투가 들어있는 서랍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리는 회의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어요. 준호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발할까요, 회장님? 응. 혜리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도식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생활을 노린 접근. 혜리는 백미러 너머로 준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죠. 준호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약이 바뀐 거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도식의 계획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회장의 전속 운전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실수하지 않으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귀가 루트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혜리는 늦게까지 회의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죠. 뒷좌석에서 혜리는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내일 있을 이사회 보고 자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회장님. 응.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경호 차량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서류를 보던 혜리는 문득 이마에 손을 짚었습니다.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피곤한가? 해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 당연했죠. 그 자장가 생각에 밤마다 뒤척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의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기사.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세워. 준호는 백미러로 회장을 확인했어요. 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준호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준호는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뒤에서 경호 차량도 급정거했어요. 준호는 뒷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혜린은 의식이 없었어요. 호흡은 있었지만 너무 약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준호는 혜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병원 가야 합니다. 준호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여기 차량 1번. 회장님 응급 상황. 병원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그런데 무전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시 없이 임의 이동 금지. 현장 대기. 정도식의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병원 가야 한다고요. 규정상 본부 승인 없이는 이동 불가. 의료팀 호출 중. 그럴 시간 없어요. 준호는 무전기를 내던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차를 막으려 했어요. 비켜.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대로면 죽어요. 준호는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급출발했습니다. 경호 차량이 뒤따라왔어요. 추격이 시작된 겁니다. 1번 차량 즉시 정지. 즉시 정지. 무전에서 계속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어요. 백미러로 회장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 준호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는 10분이었어요. 그 시간을 단축해야 했습니다. 뒤에서 경호 차량이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막으려 했어요. 준호는 급회전으로 골목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경호 차량을 따돌리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경호 차량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추격해왔죠. 제발, 제발. 준호는 이를 악물고 운전했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 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입구가 저 앞에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경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차를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비켜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호 차량은 계속 접근했어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준호의 차는 중심을 잃고 회전했어요. 그리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준호는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준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팔도 어딘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119 불러. 빨리. 회장님은? 회장님 상태는? 후방 탑승자 확인. 빨리.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살려 드려야.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2대의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여기 2명, 둘 다 의식 없음.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이쪽 환자 외상 심각. 즉시 이송. 혜린과 준호는 각각 다른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경호원들은 혜린이 실린 구급차만 따라갔어요. 준호가 실린 구급차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차량만 남았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파란빛을 띤 고요한 달이었어요. 그 달빛 아래서 2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사고 현장은 이미 정리되고 있었어요. 경찰과 보험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서진 차량 2대가 견인차에 실렸어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도 치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혜린이 간 병원이 아니었어요. 더 먼 곳에 있는 다른 병원이었죠. 정도식이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운전수는 별도로 처리하시오. 그의 명령에 따라 준호는 익명 환자로 등록됐습니다. 이름도 신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준호의 편이었습니다. 혜린은 VIP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던 비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곧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의식 회복하셨습니다. 혈압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혜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서 기사는? 혜린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비서와 의사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정도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서 기사는 어디 있어? 혜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현재 소재 파악 중입니다. 뭐? 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고 후 행방을 감췄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정도식의 말에 혜린은 침대 난간을 꽉 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행방을 감췄다고? 네. 아마도 계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경호팀의 재질을 뿌리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윤혜린 회장이 신입 운전수에게 납치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혜린의 눈이 커졌어요. 비서가 황급히 리모컨을 찾았지만 정도식이 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는 사고 현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어요. 경호팀 무시하고 무단 이탈. 회장 의식 불명 상태에서 강행. 운전수 신원, 보육시설 출신으로 확인.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 회장은 귀가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으며 신입 운전수 서모 씨는 경호팀의 제지를 무시하고 차량을 몰았습니다. 경찰은 납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서 씨를 수배했습니다. 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장가도 다 계획이었겠지. 해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것조차 거짓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철저히 계획한 일이었던 거죠. 정도식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책하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도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도식의 마음속은 달랐어요. 그는 속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해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법무팀 불러. 해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소 준비해. 납치, 폭행, 업무방해 할 수 있는 거 다 해. 알겠습니다. 정도식은 밖으로 나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신뢰하는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운전수는 당분간 접근 불가 상태로 유지해. 네, 본부장님. 익명 처리 완료했습니다. 중환자실이라 면회도 불가능합니다. 잘했어. 계속 감시하고. 정도식은 전화를 끊고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도식은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회장님, 언론 대응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해. 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그 운전수가 숨어 있겠죠.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그 사람이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해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30년 동안 찾지 못한 아들. 그 죄책감을 이용해 접근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을까요? 보육시설 출신이라는 신분도 그 자장가도 모두 조사해서 준비한 거였겠죠. 용서 못해. 해리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계 거물 윤혜린 회장 납치 사건. 신입 운전수 치밀한 계획 하에 접근했나? 회장 개인정보 수집 정황 포착. 각종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한 뉴스 화면에는 큰 글씨로 자막이 떴습니다. 믿었던 운전수, 배신의 칼날. 그 자막 아래로 준호의 증명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았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면 더 아프지. 역시 사람 조심해야 해. 보육시설 출신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여론은 순식간에 준호를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호는 그 어떤 뉴스도 댓글도 볼 수 없었어요. 그는 지금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팔은 부러졌고 머리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갈비뼈도 금이 갔어요. 의료진은 그가 깨어날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는 환자, 찾는 사람도 없는 환자. 그렇게 준호는 혼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새벽 정도식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나야. 처리는 끝났어. 정도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흔적은 괜찮습니까? 깨끗해. 약도 바꿔치기 완료했고 운전수는 익명 처리했어. 정말 괜찮은 겁니까? 나중에 들통나면. 들통날 일 없어. 회장은 이미 운전수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어. 정도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고했어.
보너스는 약속대로 줄 테니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정도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회장 자리는 시간 문제야. 그 시각 같은 병원 6층 중환자실. 준호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새하얀 시트 위에 온몸이 붕대로 감긴 채였어요.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긴급으로 전원된 사무실 환자. 보호자가 없네요. 옆에 있던 선배 간호사가 물었어요. 신원은 확인됐어요? 아니요. 익명 처리되어 있어요. 전원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상하네. 사고 환자인데 보호자도 없고, 저도 그래서 원무과에 문의했는데 잘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죠. 수술 의사가 없어서 전원됐는데. 수술도 잘 되고. 담당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준호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열이 조금 있었어요.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좀 지켜봐야 한대요. 머리를 많이 다쳤거든요. 두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혜린의 VIP 병실, 경찰 2명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사건 조서를 작성하러 왔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경찰들이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진술 받아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혜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노트북을 열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운전수 서준호 씨와 사전 접촉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만남이라든지. 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장가. 네, 자장가요?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처음 본 날 밤에. 경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중요한 단서인가요? 몰라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혜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몇 가지 질문을 더하고 조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혜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퇴원 전 마지막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려가시죠. 지금요? 네, 검사실 예약이 지금이라서요.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휠체어를 준비했어요.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 혜리는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중간에 6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 2명이 타려다가 혜린을 보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걸 탈게요. 아니요, 타세요. 간호사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무실 환자, 밤새 계속 중얼거리더라고. 뭐라고 하던데요? 잘 안 들렸는데. 엄마, 뭐 그런 것 같았어요. 신원 미상인데 참 안 됐어요. 혜린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사무실? 신원 미상?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간호사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혜린은 검사실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6층? 중환자실이었나? 검사를 마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9층 VIP 병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손이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9층을 눌러야 하는데 혜린의 손가락이 6층을 눌렀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조용한 복도였어요.
해리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해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차트와 보고서들이었습니다. 해리는 무심코 그 서류들을 봤어요. 그리고 한 장의 보고서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사무실 환자 상태 보고서, 환자명 미상 익명 처리, 추정 나이 30세 전후, 입원 경위 교통사고, 중증 외상.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호?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온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여기 있었어? 혜린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돌아오는 소리였어요. 혜린은 황급히 서류에서 눈을 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혜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서준호라는 이름 흔하잖아. 많은 이름이지.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혜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9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혜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6층 중환자실 입구가 보였어요. 조용하고 고요한 복도였습니다. 그 복도 저 끝 어딘가에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혜린은 엘리베이터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왜 여기 있어? 왜 신원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범인이라면, 경찰이 수배 중이라면 왜 신원을 숨긴 채 병원에 있는 걸까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엘리베이터가 9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혜린은 병실로 돌아왔어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좀 쉴게. 혜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름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준호. 그리고 간호사가 말했던 그 중얼거림. 엄마. 혜린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낮 혜린이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간호사 2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중환자, 오늘 일반 병실로 옮겨진대요. 아, 그 신원 미상 환자요?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네, 의식은 아직 안 돌아왔지만 생체 징후가 안정됐대요. 6층 일반 병실로 갔어요. 혜린은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층 일반 병실. 그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혜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죠. 서준호. 그리고 6층 일반 병실. 왜 신원을 숨긴 거지? 왜? 혜린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건물 불빛들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혜린은 가운을 걸쳤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대부분 간호사실에 있었죠. 혜린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서요. 그냥 확인만 하고 오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합리화였어요. 동명이인일 거야.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일반 병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밤이라 더 조용했어요. 복도 불은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해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났어요. 다행히 간호사는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병실 번호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601호실, 602호실, 그리고 605호실. 문패에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여기인가?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안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혜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서워. 엄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에서 중얼거리는 거였어요. 혜린은 문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파란 달, 뜨거든. 자장가였습니다. 그 자장가였어요.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일반 병실이라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의료기기들의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침대에 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혜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어요. 준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끔씩 중얼거렸어요. 혜리는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준호의 왼팔이었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손목 쪽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였어요. 울퉁불퉁한 세월이 많이 지난 흉터였습니다. 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에 기억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7년 전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28년 전이었습니다. 준호가 두 돌이 되기 전이었죠. 혜리는 가난한 단칸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린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였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달려가 보니 아이가 냄비를 엎질렀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이 팔에 쏟아진 거예요. 아가야. 혜리는 아이를 안고 찬물에 씻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상이 심했어요.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2도 화상입니다. 흉터가 남을 수 있어요. 혜리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자책했어요. 그 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때 보육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상처 기록해뒀어요. 특징이니까요.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 흉터,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흉터였습니다. 혜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찾으러 갔었는데. 혜리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혜리는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찾았는데 없었어. 네가.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요. 무의식 중에 반사작용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느낀 걸까요? 준호의 손이 혜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혜린은 더욱 세게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순회 중이던 간호사가 들어오려다 멈췄어요. 한 여자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분이 보호자인가 보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혜린의 흐느낌만 들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준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혜린의 손을 쥐고 있었어요.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비, 비, 비. 마치 두 사람의 심장이 함께 뛰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준호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던 아들이었습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전수로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운명이란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혜리는 준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지킬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 병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파란빛을 띤 고요한 달이었어요. 그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와 아들을요. 다음 날 아침 혜리는 자신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준호 곁을 지키다가 새벽에 올라온 거였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었어요. 혜리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뢰하는 변호사였어요. 나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해.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도식? 그 사람 조사해. 동선, 통화 기록, 계좌 내역 전부 비공개로.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호본부장을 조사하라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들이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해. 처음부터 이상했어. 준호가 납치범이라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회장을 살리려고 병원으로 달렸던 사람이 왜 범인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왜 신원을 숨긴 채 병원에 있는 건가요? 정도식, 네가 뭔가 했구나. 다음 날 오전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혜리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정도식의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약국 전화번호, 사고 일주일 전, 그리고 계좌 내역에는 큰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이 약국 사장을 찾아가세요. 바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사가 자백했어요. 경찰 조사에서였습니다. 정도식이 협박했습니다. 회장님 약을 바꿔치기 하라고. 어떤 약으로요? 성분은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약이었습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경찰은 즉시 CCTV 분석을 시작했어요. 사고 당일 블랙박스와 병원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경호팀이 의도적으로 추격했습니다. 사고를 유도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정도식은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채웠어요. 정도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도식,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정도식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약해 보였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혜리는 회사 창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가야 해. 3일 후 준호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혜린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회장님, 605호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혜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층 복도를 걸었어요. 605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혜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톡톡. 들어오세요.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혜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붕대는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혜리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혜린을 쳐다봤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납치범 아닙니까? 혜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혜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준호야.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널 버린 엄마다. 준호는 멍하니 혜린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자장가. 네가 불렀던 그 자장가. 파란 달 뜨거든 엄마 생각하렴. 그건 내가 만든 노래야.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내 팔에 흉터, 화상 흉터, 그것도 내가 남긴 거야. 준호는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봤어요. 붕대 사이로 보이는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28년 전이었어. 넌 아직 아기였고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뜨거운 물이. 혜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열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린을 봤습니다.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3년 후에 찾으러 갔어. 하지만 보육원이 불타 없어졌고 내 기록도 다 사라졌어. 27년 동안 못 찾았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엄마 얼굴 몰랐습니다. 혜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날 버렸는지 궁금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위탁 가정 전전하면서 집이 뭔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뭔지도. 혜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찾으러 왔다고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그 시간에 혼자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준호야. 나가주십시오. 보고 싶지 않습니다. 혜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혜리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원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혜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혜린은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회의였어요. 이사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혜린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혜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회장님, 갑작스럽게 무슨
건강상 이유입니까? 이사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단호했어요. 후임은 부회장에게 맡깁니다. 이미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오늘로 모든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해리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이었어요.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어요. 속보입니다. 재계 1위 윤혜린 회장이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30년간 재계를 이끌어온 윤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난리였어요. 각종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해리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6층 605호실로요. 첫날 해리는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준호야,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안 만나신답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해리는 병실 문 앞 복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파란 달 뜨거든. 엄마 생각하렴. 자장가였습니다. 28년 전 아기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죠. 병실 안에서 준호는 그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문을 바라보며요. 왜 이제 와서?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뭔가 따뜻한 게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해리는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 조용히 말하고 돌아갔어요. 이틀째 되는 날도 똑같았습니다. 해리는 문 앞에 앉아 자장가를 불렀어요. 준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일째, 4일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해리는 작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준호야, 밥 먹어야지. 문 앞에 두고 갈게. 준호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집밥 냄새가 났어요. 해리는 도시락을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문을 조금 열었어요. 도시락을 봤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건가? 준호는 도시락을 들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아뒀죠. 2주가 지났습니다. 해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왔어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요. 항상 문 앞에 앉아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두고 갔어요. 2주째 되던 날 준호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보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준호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빈 도시락을 문 밖에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해리는 빈 도시락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호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날도 해리는 새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 네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해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는 기다릴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준호는 병실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공책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 쓴 거였죠. 준호는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는 어디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준호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찾고 있었구나. 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그 시간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혜린이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작은 몸집이 더 작아 보였죠. 저 사람이 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차갑고 냉정했던 회장님. 그 사람이 자신을 낳은 엄마였다니요. 그리고 30년을 찾아 헤맸다는 게. 준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혜린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준호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기로 했어요. 내일도 엄마는 올 겁니다. 그리고 문 앞에 앉아 자장가를 부를 거예요. 준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문을 열 수 있을 그날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붕대도 대부분 풀렸고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퇴원일이 정해졌어요.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준호 씨,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보호자분 오십니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 저녁 준호는 혜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 보내는 문자였어요. 내일 퇴원합니다. 혜린은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내가 데리러 갈게. 다음 날 아침 혜린은 일찍 준비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이 아니었어요. 수수한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였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병원 로비에서 혜린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을 계속 주물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역할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간호사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혜린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가가려다가 멈췄어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준호가 불편할까 봐요. 준호는 혜린을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린은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떨리는 미소였습니다. 준호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간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혜린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혜린 앞에 섰습니다. 2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 가져오셨어요?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주차장에 있어. 가시죠. 준호가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이 뒤따랐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안은 엄마 손을 잡은 노부부.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혜린과 준호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7년 만에 함께 걷는 거였으니까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혜린의 차가 서 있었어요. 회장 전용차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세단이었어요.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차였습니다. 준호는 차를 보고 잠시 멈췄어요. 제가 운전해도 될까요? 혜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네. 운전수니까요. 아직은.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혜린은 차 열쇠를 꺼냈어요.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네. 준호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어요.
혜리는 뒷좌석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앉았어요. 예전처럼 회장과 운전수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엄마와 아들이었으니까요. 준호는 백미러를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혜린의 얼굴이 비쳤어요. 어디로 갈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가 가고 싶은 곳.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보죠. 천천히. 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천천히.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백미러로 다시 혜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혜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는 미소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어요. 봄이었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운전에 집중했어요. 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나지막하게 흥얼거렸어요. 파란 달 뜨거든. 엄마 생각하렴.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혜리는 뒷좌석에서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또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차는 봄날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햇살은 따사로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준호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아팠던 기억들도요. 하지만 도망치진 않을 겁니다.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혜린의 모습, 이제는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실수도 했던, 그래도 자신을 찾으려 했던 엄마요. 천천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혜린도 뒷좌석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맙다, 준호야. 기회를 줘서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28년 만에 같은 차 안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장가 멜로디가 차 안에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란 달 뜨거든. 엄마 생각하렴. 이제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였어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30년 전 보육원 문 앞에서 아이를 두고 돌아서야 했을 때 당신이라면 그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혜린처럼 감정을 얼려버리고 성공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셨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후회의 순간을 만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때로는 있는 게 편할 때도 있고 포기하는 게 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혜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찾아갔을 때 이미 아이는 없었지만 그 후로도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27년이 지나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준호는 혜린을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나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27년을 잃었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됐듯이 당신의 작은 용기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걸어가기로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에게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관계가 있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천천히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